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충격적으로 내연녀라는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남편의 전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여자가 모르는 진짜 상속서리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저는 무너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 제 적금을 깨서 도왔고 단 한 번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붉게 칠한 입술, 검은 원피스, 그리고 저를 비웃듯 바라보는 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장례식장에 저렇게 화장하고 오다니.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고인의 아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과 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멍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인데, 그럼 남편은 10년 전부터 이 여자와? 상속 문제 때문에 왔어요. 당신이 받을 건 없으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무엇을 받은 걸까요? 그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고 저는 수치심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장례식장에서. 시동생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시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내연녀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듯이요. 잠시 후 남편의 변호사가 저와 그 여자를 장례식장 뒤편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속인은 이쪽 분과 그분의 자녀 한 명입니다. 그는 내연녀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법적 배우자이신 부인께서는 유언장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속인이 내연녀와 그 여자의 아이, 제가 제외됐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인께서는 3개월 전 모든 재산을 이쪽 분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부동산 세 채, 예금 8억 원, 주식 2억 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저는 매일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니, 혹시 이 모든 게 남편의 진짜 뜻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15년 동안 아플 때 약 챙기고 돈 벌어 병원비 내고 한 번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은 건 저였는데 저는 남편의 그림자였던 걸까요?
내연녀는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날 더 사랑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그 말에 주변이 들썩였고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계속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작년부터 이쪽 분의 생활비를 매달 300만 원씩 지원하셨고 아이의 교육비도 전액 부담하셨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비라며 가져간 돈들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돈이 좀 필요해. 거래처 접대 때문에 좀 써야 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내연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올해 10살이에요. 그분은 아들의 운동회도 오시고 생일도 챙겨주셨죠. 10살이라면 남편과 제가 결혼기념일을 처음 외국에서 보낸 그 해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게 말했었죠. 여보,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 아이는 나중에 가져도 돼. 그 말을 믿고 저는 아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왜 유언장에 제 이름을 완전히 빼버렸을까요? 15년 아내를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한 달 안에 명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이쪽 분 명이니까요. 명도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살던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내연녀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이 집 열쇠도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죠. 상담실을 나오는 내연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도 모두 떠났고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이 이제 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남편의 물건이라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셔츠, 넥타이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셔츠를 꺼내 얼굴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회색 코트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누렇게 바랜 작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곳곳이 구겨진 마치 남편이 수없이 만지고 고민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만 남기는 마지막 것.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흔들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마치 아파하며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모든 걸 욕해도 좋아.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간신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악의 남편이었을 거야. 내연녀를 두고 그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당신을 배신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진실은 달라. 진실은 다르다고? 그 여자는 날 협박했어. 협박? 저는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3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흔들릴 때 그녀가 나타났어.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 카페에서, 거래처에서 계속 마주쳤어. 남편은 3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한숨만 쉬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내가 약해진 틈을 노렸어.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진 자료를 보여줬지. 탈세 의혹, 회계 조작, 뇌물수수 전부 조작된 자료였지만 언론에 터지면 나와 회사는 끝이었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 돈을 달라. 그럼 이 자료를 없애주겠다고. 처음엔 1천만 원이었어. 그 다음엔 3천만 원. 그렇게 계속 돈을 뜯어갔지. 남편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1년 전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어.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편지의 다음 문장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아이와 나는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알고 있었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그럼 왜 남편은 그 거짓말을 묵인했던 걸까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녀는 DNA 검사를 거부했고 법적으로 싸우려면 당신이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녹음, 문자, 이메일, 모든 협박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 전 나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 그리고 알아냈지.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진짜 정체? 그녀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어. 나 말고도 최소 5명의 남자에게 같은 수법을 썼더라. 가짜 임신, 협박, 재산 갈취 전부 계획된 것이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하지만 내 병이 발견됐고 시간이 없었어. 남편의 암 진단. 그때부터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넘긴 척한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넘긴 것처럼 보이게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도록 설계해놨어. 법적으로 무효? 부동산 명의는 유령 회사로 넘어갔지만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당신이야. 예금도 표면적으로는 그 여자 계좌에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 명의의 신탁 계좌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 진짜 유언장? 변호사에게 말해뒀어. 내 진짜 유언장은 그 여자가 가짜 상속을 완료했다고 믿고 떠난 뒤에야 밝히라고. 남편은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여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진짜 서류가 필요해. 하지만 그 서류는 당신 손에 들어갈 거야.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서, 신탁계약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나를 협박했던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다는 거야.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부 다. 편지 끝에는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그 여자의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DNA 검사 결과 전부. DNA 검사 결과라고요? 나는 몰래 아이의 DNA를 채취했어. 그리고 검사했지. 역시나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그 여자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했어. 세상이 날 오해해도 당신만은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여보. 저는 편지를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서요. 그는 조심스레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특별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사모님을 찾아뵙고 이것을 전해드리라고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고인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읽어드린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가짜라고요? 정확히는 고인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미끼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연녀가 안심하고 상속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죠. 변호사는 진짜 유언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공증받으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작성 일자를 보시면 가짜 유언장보다 일주일 뒤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모든 항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연녀가 고인을 협박했던 모든 증거입니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문자 메시지 캡처, 이메일 출력물, 사진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돈 안 주면 당신 비리 전부 언론에 흘릴 거예요. 당신 인생 끝장낼 수 있어요. 내연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전혀 사랑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이미 3억이나 줬잖아. 3억. 그게 어디 있어요? 당신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해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내연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파일 첫 페이지에는 내연녀의 본명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제가 아는 이름과 달랐습니다. 이 여자의 본명은
김미선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지영이라고 소개한 것도 거짓이었죠.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사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7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짜 임신을 주장하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중 2명은 파산했고 1명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죠. 이 여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변호사는 네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 관계 확률 0%.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도 찾아내셨죠. 변호사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이 여자의 공범이었습니다. 공범? 네. 이 커플은 팀을 이뤄 부유한 남성들을 타깃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여자가 접근하고 남자는 뒤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함께 돈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니.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고인께서 사모님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은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15년 동안 모아두신 통장입니다. 통장?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예금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5억 3천만 원. 고인께서는 결혼 첫 해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이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사모님 몰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적을 때는 50만 원, 많을 때는 200만 원씩.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넘겨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액 100만 원.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아둔 거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줘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모님, 고인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무슨 당부인가요? 내연녀를 법정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여러 건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입건하지 못했었죠. 이번 자료로 재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내연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공범이었던 남자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문 결혼 사기단 검거 10년간 피해액 30억 원 추정. 저는 뉴스를 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당신이 원하던 거.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내연녀의 다른 피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남성은 파산 후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내연녀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을 3년간 협박하며 총 4억 2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돈 안 주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언론에 다 터뜨릴 거예요. 내연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짜 임신을 주장하며 고인을 속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는 고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분 이탈 방지 장치 그때였습니다. 내연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무덤을 더 깊이 팠습니다. 내연녀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접근했어요.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내연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맨날 당신 불평만 했다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이 협박할 때마다 녹음했고 당신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당신이 다른 남자들에게 저지른 범죄 증거도 다 들어 있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뿐 아니라 최소 7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당신 때문에 목숨을 끊었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연녀는 무너져 내렸고 공범이었던 남자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하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 제가 마무리했어요. 저는 무덤에 장미를 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어떻게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절 지키려고 했는지. 저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서 꺼냈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준 그 마음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재즈 음악이 흐르는 카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남편의 편지 한 구절을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당신을 지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세상이 오해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한 믿음이었다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액자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혹시 이 글귀를 쓰신 분이 제 남편이 남긴 말입니다. 여성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억울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 글귀를 보니 위로가 되네요. 그날 이후 카페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곳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이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해 속에서도 배신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켜준 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